여긴 전쟁터지 캠핑장이 아니야. 어디 소풍 가나. 하여간 한국 사람들 겁만 많아가지고. 충격입니다. 영하 50도의 알래스카 설원에서 고립됐던 미군 지휘 차량이 10시간 만에 전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최첨단 난방장치가 모두 멈춘 상황에서 이들의 생명을 지킨 건 뜻밖에도 한국군이 가져온 온수 매트와 한국식 전투 식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엔 소풍 가냐며 혀를 차던 오만한 미군 사령관. 하지만 영하 50도의 추위 앞에서 그를 구원한 건 최첨단 무기가 아닌 한국인의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차가운 강철 헌비를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온돌방으로 바꿔버린 기적 같은 10시간. 펜타곤까지 감동시킨 그 통쾌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이야기 많이 찾아올게요. 제 이름은 제임스 매티스입니다. 미 육군 알래스카 기지 사령관이자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지휘용 헌비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소총 탄환도 튕겨내는 두꺼운 방탄 장갑은 기본이고 전 세계 어디와도 연결되는 최첨단 위성 통신 장비와 고성능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자체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그야말로 움직이는 요새나 다름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번 한미 연합혹한기 훈련의 통역 겸 연락장교인 한국군 김한결 대위가 동승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통만한 커다란 배낭을 메고 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소풍 가는 아이처럼 보여서 제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무슨 짐을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나 싶어 한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 대위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그저 멋쩍게 웃으며 비상식량과 생존 장비를 조금 챙겼을 뿐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국군은 참 걱정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뒤에는 미군 보급품이 산더미처럼 실린 전술 트레일러가 든든하게 매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거대한 눈보라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헌비의 육중한 차체를 장난감처럼 흔들어댔습니다. 앞서가던 호위 차량들과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습니다. 운전병인 존스 상병이 핸들을 꽉 잡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와이퍼가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헌비의 엔진음이 불길하게 끊어졌습니다. 계기판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지며 차 안은 완벽한 어둠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존스 상병이 당황하여 키를 돌려보았지만 엔진은 기침 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영하 50도의 혹한이 연료 라인을 얼려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젠장.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저는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내리쳤습니다. 최첨단 장비니 뭐니 자랑하던 이 강철 덩어리가 대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통신병 브라운 일병이 위성 전화기를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심해 위성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알래스카의 설원 한복판에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김한결 대위가 조용히 창밖을 살피더니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해가 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더 떨어질 겁니다. 지금 당장 체온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엔진이 꺼지자마자 히터도 멈췄습니다. 헌비 내부의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유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하얀색뿐이었고 그 하얀색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사령관으로서 부하들을 안심시켜야 했지만 솔직히 말해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적군과의 교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냉기와의 싸움이었고 이 적은 협상도 항복도 받아주지 않는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입고 있던 파카의 지퍼를 끝까지 올리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헌비 뒤에 매달린 보급 트레일러에는 식량과 장비가 가득했지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기에는 바람이 너무 거세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차 안에 남은 온기마저 모조리 빼앗길 것이 뻔했습니다. 강철로 만든 관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군용 장비 재원표에는 늘 자랑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전 가능 온도 영하 32도. 군 수뇌부들과 국방부의 탁상 행정가들은 그 숫자가
마치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이라도 되는 양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숫자는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히터가 빵빵하게 나올 때에만 유효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시동이 꺼진 험비는 영하 50도의 알래스카 설원 위에서 그저 거대한 강철 무덤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 안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입김은 허공에서 즉시 하얀 얼음 가루가 되어 흩어졌고 방탄유리 안쪽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게 되자 공포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아보았습니다. 금속 손잡이에 닿는 순간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냉기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차가움의 단계를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군용 험비의 자랑인 두꺼운 방탄 장갑은 잔인하게도 열전도율이 매우 높은 강철과 세라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외부의 냉기는 이 전도체들을 타고 빛의 속도로 실내로 침투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미약한 체온은 차벽에 닿는 순간 모조리 뺏겨버렸습니다. 단열재 하나 없이 생철판이 그대로 노출된 군용차의 내부는 말 그대로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히터가 꺼진 지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실내 온도는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운전병 존스 상병의 턱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통신병 브라운 일병은 무릎을 감싸 안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미군이 고작 추위 때문에 전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총격전이라면 대응 사격이라도 하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는 총을 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옆자리에 김한결 대위를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보다 훨씬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핫팩을 꺼내 비비고 있었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한국군은 징병제 국가라 병사들의 생존 본능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우리 미군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비되는 모습이 제 자존심을 긁어놓았지만 한편으로는 그에게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험비가 휘청거릴 때마다 뒤에 매달린 트레일러의 연결고리가 끼익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트레일러 안에는 솜이 빵빵한 침낭도 있고 비상식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였습니다. 시속 100km의 강풍은 사람을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영하 50도의 공기는 노출된 피부를 1분 안에 괴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물 창고를 꽁무니에 매달고도 굶어 죽고 얼어 죽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재원표에 적힌 영하 30이 도라는 숫자가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탁상공무원이 만들어낸 숫자의 허상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얼어가고 있었습니다. 추위는 단순히 피부를 얼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몸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집요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얻은 영광의 상처이자 저주인 척추관 협착증이 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날이 흐리거나 추우면 허리가 뻐근해지곤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험비에 딱딱하고 차가운 시트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동안 제 허리는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마치 척추 마디마디 사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을 박아넣고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찌릿한 전기가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를 타고 다리 끝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윽하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사령관으로서 부하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지만 고통 때문에 흐르는 식은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김한결 대위가 부스럭거리며 자신의 배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차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제 날카로워진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뭘 찾는 건지 짜증이 솟구치려던 찰나 그가 배낭에서 꺼낸 물건을 보고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방색 포장지에 쌓인 마치 벽돌처럼 묵직하고 거대한 물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식량인가 싶었지만 김 대위는 포장지를 뜯더니 그 안에 든 국방색 부지포 덩어리를 마구 흔들고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 제가 쏘아붙이려던 순간 김 대위가 그 물건을 제 쪽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핫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손바닥만 한 미군용 핫팩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의 베개만 한 크기에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김대위는 말없이 제 허리춤을 가리켰습니다. 제 식은땀을 보고 통증 부위를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 투박한 덩어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파카 안쪽 가장 고통스러운 허리 부위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핫팩이 아니라 휴대용 용광로였습니다. 등에 닿자마자 화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강력하고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리는 미제 핫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화력이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제 등 근육 사이로 뜨거운 열선이 파고들자 척추를 조여오던 고통의 끈이 순식간에 느슨해졌습니다. 마치 뜨거운 온천물에 허리만 담근 듯한 강렬한 자극에 저절로 눈이 감기고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대위는 운전병과 통신병에게도 그 벽돌 같은 핫팩을 하나씩 던져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오마이갓을 연발하며 그 뜨거운 덩어리를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등 뒤에서 타오르는 이 한국산 용광로 덕분에 저는 비로소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챙겨온 그 커다란 배낭이 이제는 소품 가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술사의 모자처럼 보였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가라앉자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김한결 대위는 이제 핫팩에 만족하지 않고 결연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눈보라 속에 파묻힌 채 우리 차 뒤에 매달려 있는 보급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 뜨거운 핫팩보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저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저 역시 등 뒤의 열기를 느끼며 그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핫팩 하나가 이 정도라면 저 트레일러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 붙인 한국산 대형 핫팩이 척추를 조여오던 통증을 간신히 눌러주고 있었지만 고통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백가죽이 등 가죽에 들러붙을 것 같은 살인적인 허기였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참으로 간사해서 얼어 죽을 위기를 아주 조금 넘기자마자 이제는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뇌에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시속 100km의 눈보라가 맹수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추위 속에서 체온을 1도라도 더 유지하려면 몸속의 보일러인 내장 기관에 고열량의 연료를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운전병 존스 상병이 뒷좌석 아래 비상 보관함에서 미군 전투 식량인 MRE 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냉기 속에 돌덩이처럼 꽁꽁 얼어붙은 MRE는 음식이 아니라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억지로 씹으려다가는 이가 부러질 것이 뻔했고 그 차가운 고기 반죽 덩어리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 위장은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게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고통을 삼키는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 김한결 대위가 자신의 커다란 배낭 지퍼를 열더니 배낭 겉에 매달려 있던 큼직하고 묵직한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군이 야전에서 쓴다는 4인용 대형 코펠이었습니다. 흔히 보던 개인용 반합처럼 작고 납작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4명의 건장한 군인이 배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고 깊은 크기의 양은 냄비였습니다. 그는 좁은 차 바닥에 짐들을 치워 공간을 확보하고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그 냄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아주 살짝 열어 밖에서 퍼온 깨끗한 눈을 냄비 가득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칙, 칙 하는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타오르자 차 안에 미약하지만 사람의 온기 같은 훈훈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녹아 투명한 물이 되고 그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들리자 김대위의 현란한 연금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흰색 포장지에 쌓인 라면 봉지를 뜯더니 그 안에 있던 하얀색 가루 스프와 파가 들어있는 건더기 스프를 끓는 물에 풀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투명했던 물이 뽀얗게 변하며 구수한 냄새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맵고 자극적인 일반적인 인스턴트 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소뼈를 가마솥에 넣고 사흘 밤낮으로 푹 고아낸 듯한 깊고 진한 사골 육수의 향기였습니다. 서양의 크림 수프보다 더 진하고 맑은 고기, 육수보다 더 묵직한 그 향기는 얼어붙은 제 후각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어서 김대위는 배낭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파우치 2개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 튜브형 전투식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김대위가 봉지를 뜯기 전 보여준 패키지에는 먹음직스러운 붉은 김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뜯은 봉지를 냄비에 쏟아부으며 이것이 단순한 김치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맛에 반해 귀국길에 박스째로 공수해 갔다는 전설의 볶음 김치라고 했습니다. 중동의 석유 재벌조차 매료시켰다는 그 붉은 채소 절임이 뜨거운 사골 국물과 만나자 시큼하고도 고소한 참을 수 없는 식욕의 향기가 폭발했습니다. 김대위는 아낌없이 2봉지를 전부 털어 넣었습니다. 하얗던 국물이 식욕을 자극하는 진한 주황빛으로 변해가며 걸쭉해졌습니다. 기름에 달달 볶아낸 김치의 풍미가 사골의 느끼함을 잡아주며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왜 전용기에 이것을 실었는지 냄새만 맡고도 이해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김대위는 가방에서 노란색 뚜껑이 달린 햄 통조림, 스팸을 꺼냈습니다. 저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미국인들에게 스팸이란 그저 짠맛만 강하고 기름진 2차 대전 때나 먹던 싸구려 가공육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저 짠 걸 왜 국물에 넣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위가 꺼낸 스팸은 겉포장부터가 제가 알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한글이 적혀있는 한국산 스팸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더니 그 햄을 도마에 놓고 예쁘게 써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이스크림을 푸듯이 푹푹 떠서 투박하게 국물 속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칼로 반듯하게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거친 단면을 만들어야 국물이 햄 속까지 깊게 배어들고 식감도 훨씬 좋아진다는 무언의 설명 같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낸 햄 덩어리들이 끓는 국물 속으로 풍덩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배낭에서 길쭉한 원통형 소세지, 흔히 핫도그에 넣어 먹는 프랑크 소세지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도 칼이나 도마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가위를 꺼내더니 소세지를 공중에서 숭덩숭덩 잘라 냄비 안으로 투하했습니다. 소세지가 떨어질 때마다 국물이 튀며 맛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거침없는 가위질 소리가 좁은 차 안을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투박하지만 효율적인 야전 요리의 진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위는 작은 비닐봉지에서 붉고 고운 가루를 꺼냈습니다. 고춧가루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한 숟가락 듬뿍 떠서 펄펄 끓는 국물 위에 뿌렸습니다. 그 붉은 가루가 풀어지자 국물색은 더욱 진하고 먹음직스러운 검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냄비 안에서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햄과 소세지에서 나온 육즙과 김치의 양념, 또 사골 육수가 하나로 어우러져 걸쭉하게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생명을 부르는 팡파르처럼 들렸습니다. 김치가 반투명하게 익어가자 김대위는 마지막으로 라면 사리를 반으로 쪼개어 국물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꼬불꼬불한 면발이 붉은 국물을 머금으며 익어가는 모습은 좁고 차가운 험비 안을 순식간에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굶주리고 얼어붙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 4인용 코펠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구멍으로 군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한결 대위가 종이컵에 국물과 건더기를 넘칠 듯 넉넉히 담아 제게 건넸습니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자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에 경직되었던 손가락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을 얼굴에 맞으니 얼굴이 따끔거리며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호흡 불어가며 붉은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제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스턴트 스프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혀 끝에 닿는 순간 진한 사골의 풍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고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얼큰하고 뜨거운 열기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내장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맛의 밸런스였습니다. 볶음 김치 특유의 달큰하고 시원한 산미가 느끼함을 완벽하게 잡아주었고 사골 국물의 묵직함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서양의 스튜가 줄 수 없는 속을 확 풀어주는 시원함과 칼칼함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안에 들어간 햄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툭 떠넣은 스팸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그 스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의 스팸은 혀가 아릴 정도로 짜고 기름져서
한 조각만 먹어도 물을 찾게 되는 자극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물 속에 들어있는 한국산 스팸은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짠맛은 훨씬 덜하고 고기 본연의 고소한 감칠맛과 부드러운 풍미가 살아있었습니다. 씹을 때마다 햄 조직 사이사이에 배어든 얼큰한 사골 국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맛이 다르지? 분명 같은 브랜드인데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에서 생산되는 스팸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나트륨을 대폭 줄이고 고금육의 비율을 높여 밥 반찬으로 먹기 좋게 완전히 새롭게 레시피를 짠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만든 햄이 태평양을 건너가 한국에서 진화하여 다시 미군 사령관인 저를 구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얼큰한 국물에 끓이니 햄의 과한 기름기는 국물에 녹아들어 국물 맛을 진하게 만들고 햄 자체는 담백해지는 상호보완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조림 햄이 아니라 훌륭한 요리의 주재료였습니다.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 넣은 소세지도 일품이었습니다. 미국 소세지는 보통 훈연향이 너무 강하거나 식감이 퍽퍽하고 지나치게 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소세지는 씹는 순간 톡하고 터지는 껍질의 식감이 살아있었고 속살은 육즙을 가득 머금고 있어 쫄깃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씹을 때마다 고소한 육향이 김치 국물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내 입맛에는 본토의 오리지널 햄보다 이 한국식으로 개량된 햄과 소세지가 100배는 더 맛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짠맛으로 미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감칠맛으로 미각을 일깨우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체면도 잊은 채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발을 흡입했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아삭하게 씹히는 볶음, 김치, 그리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으깨지는 스팸의 식감이 혀 위에서 완벽한 삼중주를 연주했습니다. 숟가락으로 국물과 햄, 그리고 볶음 김치를 한꺼번에 떠서 입안에 넣으니 추위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콧물이 흘러나왔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추위에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던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몸 안에서부터 뜨거운 열이 솟구쳐 오르니 차창 밖에서 울부짖는 눈보라 소리마저 더 이상 두렵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운전병과 통신병도 정신없이 국물을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신 오마이 갓을 외치며 이 소세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겁니까? 하는 표정으로 냄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었습니다. 저 역시 순식간에 종이컵을 비워냈습니다. 평소라면 나트륨 함량이니 칼로리니 따지며 멀리했을 인스턴트 음식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요리보다 훌륭했습니다. 아니, 죽어가던 생명을 구하는 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대위는 제 빈 컵을 보더니 말없이 국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저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야말로 지금 제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의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잔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뱃속이 든든하게 채워지자 날카롭게 곤두섰던 신경이 누그러지고 몸에 기분 좋은 나른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대위가 말했던 한국의 맛인가 싶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 안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식곤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안락한 침실이 아니라 좁은 험비 안이었고 밖은 영하 50도의 지옥이었습니다. 부대찌개의 열기는 일시적이었고 시동 꺼진 험비의 내부는 다시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 올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잠든 사이에 저체온증으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딱딱한 가죽 시트에 앉은 채로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죽는다는 본능적인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때 김한결 대위가 결단을 내린 듯 운전병 존스 상병에게 지시했습니다. 존스, 지금 당장 뒤에 있는 트레일러를 턴다. 우리 험비 뒤에 매달린 무인 보급. 트레일러에는 알래스카 작전을 대비한 비상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험비 안이 좁아 싣지 못한 개인 군장과 혹한기 장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김 대위와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차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맹렬한 눈보라가 차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트레일러의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국방색과 은색이 섞인 두툼한 폼 매트, 일명 발포 매트들을 차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김대위의 눈빛은 마치 생존을 위해 집을 짓는 건축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져온 발포 매트를 단순히 바닥에 까는 용도로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트의 탄성을 이용해 험비 내부의 차가운 금속 프레임, 창틀, 롤바 사이사이에 매트를 억지로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는 강력한 테이프 접착제도 얼어버려 무용지물이지만 이렇게 틈새에 끼워 넣기 방식으로 고정하면 훌륭한 물리적 단열벽이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텅 소리와 함께 매트가 차벽에 밀착될 때마다 밖에서 스며들던 냉기가 차단되고 차 안의 공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과 문짝이 은색 반사판으로 도배되자 내부는 마치 우주선의 캡슐 안처럼 아늑하고 기묘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김대위는 남은 매트를 바닥에 세 겹으로 두툼하게 깔아 지면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위는 자신의 배낭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생수병만 한 파우치에서 나온 것은 초경량 온수 매트였습니다. 김대위, 설마 그 얇은 비닐 한 장으로 난방을 하겠다는 건가? 제가 의심스럽게 묻자 그는 손바닥만 한 보일러에 가스를 연결하며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이 얇은 비닐관 안에 흐르는 물은 부동액이 섞여 있어 영하 50도에서도 절대 얼지 않습니다. 두꺼운 솜 매트보다 열전도율이 훨씬 빠릅니다. 보일러가 쉿소리를 내며 가동되자 얇은 매트 위로 믿을 수 없는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위는 저를 매트의 가장 중앙, 가장 뜨거운 자리에 눕기를 청했습니다. 지휘용 험비의 폭이 넓다 보니 성인 남자 4명이 지그재그로 머리와 발을 교차하여 눕는 일명 테트리스 대형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운데 눕고 김대위와 병사들이 제 양옆과 발치에 누워 서로의 등을 맞대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트레일러에서 가져온 대형 은박 담요와 침낭으로 한꺼번에 덮었습니다. 저는 엉거주춤하며 발포 매트와 온수 매트가 깔린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제 입에서 억눌려왔던 탄성이 길게 터져 나왔습니다. 웅크리고 있을 때는 몰랐던 척추 마디마디의 통증이 뜨거운 바닥에 닿아 쫙 펴지면서 시원하게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얇다고 무시했던 온수 매트에서는 찜질방 불가마 같은 고열이 뿜어져 나와 엉덩이와 허리를 지져주었고 등 뒤에는 발포 매트 벽이 냉기를 막아주었습니다. 은박 담요 안은 서로의 체온과 온수 매트의 열기가 갇혀 후끈거렸지만 담요 밖으로 나온 코끝은 시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겨울철 노천탕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반신욕 효과였습니다. 뱃속을 채운 부대찌개의 포만감, 등판을 지지는 뜨거운 열기, 그리고 전우들의 체온이 어우러지자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강렬하고 달콤한 수면욕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30년 군 생활 중 가장 좁고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침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대찌개가 선사한 포만감과 온수 매트가 바닥에서 쏘아 올리는 열기가 만나자 제 몸은 마치 녹은 치즈처럼 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온갖 야전 침대와 참호를 경험해봤지만 이 좁아터진 험비 바닥에서 느끼는 안락함은 그 모든 경험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한결 대위의 생존 코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완벽한 식사와 휴식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의식이 남았다는 듯 배낭 깊숙한 곳에서 노란색 작은 봉지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국민커피라 부른다는 믹스커피였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에 대해서만큼은 꽤 까다로운 취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산 원두를 직접 갈아 드립으로 내리거나 이탈리아 정통 에스프레소의 쓴맛을 즐기는 것이 진짜 어른의 커피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 눈에 설탕과 프림이 잔뜩 들어간 인스턴트 커피는 그저 피곤할 때 카페인을 억지로 주입하기 위한 설탕물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대위가 종이컵 4개에 그 노란 봉지를 뜯어 넣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예의상한 모금 마시고 말 생각이었습니다. 김대위는 보일러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도 아닌 뜯어낸 봉지 껍질을 접어 컵 안을 휘휘 저었습니다. 그 투박한 동작이 왠지 모르게 경건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이 가루와 섞이는 순간 좁은 은빛 벙커 안으로 믿을 수 없이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커피 향이 아니었습니다. 각 구운 비스킷의 고소함과 캐러멜의 달콤함, 그리고 우유의 부드러움이 완벽하게 농축된 향기였습니다.
방탄차의 차가운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를 순식간에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행복의 냄새였습니다. 김대위가 건넨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컵 너머로 전해지는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컵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 입술을 적셨습니다. 그 순간 제 뇌세포 하나하나가 기립박수를 치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혀 끝에 닿는 첫맛은 머리가 찡할 정도로 강력한 단맛이었지만 고지어 부드러운 프림의 풍미가 혀 전체를 감싸 안았고 마지막으로 쌉싸름한 커피의 향이 코로 빠져나가며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알던 싸구려 자판기 커피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맛의 황금 비율이었습니다. 설탕과 프림, 커피가 서로 튀지 않고 하나의 완벽한 덩어리가 되어 식도를 타고 부드럽게 넘어갔습니다. 극한의 추위와 공포 속에서 소모되었던 제 몸의 당분이 급속도로 충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이 따뜻한 설탕물은 마치 고장 난 기계에 최상급 윤활유를 부은 것처럼 지쳐있던 제 신경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이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마시던 $100짜리 코피 루악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음료가 아니라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액체 상태의 담요였습니다. 옆에 누운 존스 상병과 브라운 일병의 표정도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천국을 맛본 사람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감탄사만 연발하며 컵을 입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와 발을 맞댄 채 사방이 발포 매트로 막힌 이 아늑한 공간에서 말없이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밖에서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거센 눈보라가 헌비를 집어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우리를 재우기 위한 백색 소음처럼 아득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자 뱃속은 부대찌개로 든든하고 등은 온수 매트로 뜨거우며 입안은 믹스커피의 달콤한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대위가 빈 컵을 수거해 정리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침낭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사령관인 제가 부하들과 뒤엉켜 좁은 차 바닥에서 자는 꼴이라니 규정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침실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 허리를 괴롭히던 통증은 뜨거운 온돌 위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렸고 긴장이 풀린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김대위의 배낭이 요술 주머니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태어나서 가장 깊고 달콤한 잠 속으로 마치 기절하듯 빠져들었습니다. 장군님, 사령관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구조대입니다. 아득히 먼 곳에서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헌비의 두꺼운 방탄문을 쇠지렛대로 뜯어내려는 듯 쾅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손목시계였습니다. 시침은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조난당한 시점이 어젯밤 11시였으니 무려 10시간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알래스카 설원 한복판, 시동 꺼진 자동차 안에서 한 번도 깨지 않고 10시간을 숙면했다는 것은 군사 생존학 교범을 다시 써야 할 기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두 물러서십시오. 구조대원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꽁꽁 얼어붙어 있던 차, 문이 억지로 뜯겨나갔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구조 헬기의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은 그 순간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영하 50도의 추위 속에 동사 직전에 혹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시신들을 예상하며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헌비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하얀 입김이 아니라 마치 목욕탕 문을 열었을 때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였습니다. 구조대장은 나중에 사석에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장군님, 문을 뜯어냈는데 안에서 사우나 냄새와 달달한 커피, 향기가 훅 끼쳐와서 제가 헛것을 맡은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내부는 온통 은색 매트로 도배되어 있고 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게 조난 현장인지 캠핑장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저는 부하들을 깨워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포 매트를 걷어내고 차가운 눈밭을 밟는 순간 놀라운 신체적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저를 괴롭히던 허리의 뻣뻣함과 찌르는 듯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허리를 좌우로 크게 돌려보고
땅에 손이 닿을 정도로 숙여보았습니다. 척추 마디마디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관절처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뻣뻣했던 제 허리가 마치 20대 신병 시절로 돌아간 듯 부드러웠습니다. 최첨단 의료기기로도 못 느꼈던 개운함을 이 얇은 비닐 매트 위에서 느낀 것입니다. 기지로 복귀한 저는 의무대의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무를 넘어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혈압은 정상이었고 체온은 평소보다 오히려 약간 높았으며 스트레스 수치는 휴가를 다녀온 사람처럼 낮았습니다. 저는 즉시 집무실로 돌아와 펜타곤 전략기획실로 보낼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자기 앞에 앉은 제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혹한기 전술 차량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보온 시스템 및 전투식량 도입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에서 제가 겪은 기적을 가감없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미군의 하드웨어적 우위는 확실하나 극한지, 생존율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병사의 체온과 사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본관은 험비 내벽에 경량 발포 소재를 덧대는 현장 조치만으로도 열 손실률을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골든타임을 300% 이상 연장할 수 있음을 실증했습니다. 이는 고가의 장비 개조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한 전술입니다. 또한 보급 체계의 혁신을 제안합니다. 동결 위험이 높은 고체형 식량 대신 섭취 즉시 신부 체온을 상승시키는 고열량 액상 가열 식량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극한의 공포와 피로 상황에서 병사들의 심리적 공황을 억제하고 즉각적인 당분과 카페인을 공급하는 복합 에너지, 분말 K믹스를 필수 생존 물자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호품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저비용 고효율의 전략입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강구는 최첨단 무기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우가 추위에 떨지 않도록 배낭 속에 매트 한 장을 더 챙기는 마음. 가장 따뜻한 자리를 부하에게 양보하려는 그 인간적인 배려가 모여 강철 같은 결속력을 만든다. 본관은 이번 조난 사고를 통해 알래스카의 추위보다 더 강력한 한국의 온기를 체험했으며 이것이 우리 미군이 지향해야 할 리더십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몇 달 뒤 알래스카 기지에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훈련을 나가는 모든 험비 트레일러에는 규정보다 2배 많은 양의 발포 매트와 대형 은박 담요가 실리기 시작했고 막사 휴게실과 보급 창고에는 K커피라는 별칭이 붙은 노란색 믹스커피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훈련 복귀 후 쓴 블랙커피 대신 달콤한 믹스커피를 나눠 마시며 피로를 풉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개인 침실입니다. 제 관사 침대 위에는 김한결 대위가 귀국하며 선물로 주고 간 그날 밤의 생명의 은인인 온수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따뜻한 열기에 등을 대고 누울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사일도 핵무기도 아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허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한국의 온기가 매일 밤 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뜨거웠던 그날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하 50도의 알래스카 설원에서 차가운 강철 같은 미군 장군의 몸과 마음을 녹여버린 것은 한국인의 뜨거운 국물과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수 매트처럼 포근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가슴 벅차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